네, 이 코너의 앞에 이 시그널 음악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게 너무 가볍고 경쾌한 음악으로 가는데 여기서 다루는 주제는 맨날 그냥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부러 경쾌한 음악으로. 글쎄요.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게 염원을 담고 있는 건데요. 이 정치 좀 아는 총선 있을 때까지는 안 그러나. 총선 때까지는 안 된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게 벌써 내년 4월인데요. 거의 1년 이상. 어쨌든 소개는 해드릴게요.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오늘 다룰 주제들이 워낙 참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갑자기 제가 튀어나온 겁니다. 이번 한 주가요. 그러니까 오늘까지가 사실 뭐 야3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선거제 합의를 하느냐 마느냐 일종의 시한이고 만약 그거 하면은 뭐 자유한국당은 비상의총 뭐 해가지고 의원직 총사퇴한다 그러고 막 그런 긴박한 한 주인데 게다가 또 나경원 원내대표 원내대표 연설 또 거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반발. 그래서 이거 처음 아니에요? 서로 양당 원내대표를 서로 윤리위에 제소한 이런 사태 있었나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 의원님이 하실 말씀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뭐를. 어쨌든 제소한 건 네. 처음 같습니다. 처음이죠. 지도부로. 서로가 쌍방. 네. 예. 자, 어떻게 보고 계시냐고요? 왜 제가 앞에 좀 너무 분위기를 잡았나요? 말씀 안 하세요, 왜? 네. 최 의원님. 저는 그 나경원 대표가 이제 드디어 주연이 되셔서 일단 축하드립니다. 그동안에 황교안 대표가 쭉 주연이셔서 이게 어쨌든 주연이 되셨는데 좀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좀 고고한 공주 이미지, 우아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날은 여자 김진태 의원 뭐 이런 느낌이어서 좀 안 맞는 옷을 입은 그런 느낌. 일부러 그런 이미지로 이었습니다. 변신을 시도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그게 성공할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느낌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뭐 대응이나 이런 거보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것은 그러니까 그 연설문이 뭐 좌파 포로 정권, 그다음에 반미 종북, 그다음에 김정은의 뭐 수석 대변인 등등의 색깔론적 망언은 있었지만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수의 좌표를 잃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데 그 공격의 내용이 보수의 미래 좌표를 기준으로 공격을 하면 끄덕끄덕 할 텐데 모두 그게 아니라 색깔론으로 저 구시대로 돌아가서 비판을 하니까 야 이거 진짜 큰일이다. 네. 지금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인데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저렇게 정치 내공이 없어서 앞으로 국회가 어떻게 되겠나. 이런 걱정? 진수희 전 네. 저는 뭐 민주당, 한국당 두 당 모두에게 이번 상황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 보면서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상황인데 일단 원인 제공은 물론 한국당의 나경원 대표가 했죠.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서 아니 뭐 이건 도낀 개낀 뭐 인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었고요. 오히려 민주당에서 쏟아내는 그 발언들을 보면서 이건 한술 더 뜨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발언? 솔직히. 네. 자, 우리가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군사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국가원수 모독죄. 예. 수십 년 전에 사실은 이 민주당 정권일 때 없어졌나요? 뭐 하여튼 문민정부 되고 없어졌나요? 수십 년 전에 없어졌던 그래서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그 말이 여당 대표의 입에서 네, 거침없이 나왔고요. 태극기 부대가 써준 연설문이라든가 근데 뭐 극우 우경화 뭐 이런 거는 오히려 점잖은 표현이라 생각될 정도로 험한 말이 나왔는데 예. 저는 이 지점에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조금 아까 최 의원도 색깔론 얘기를 하셨는데 예. 보수 진영에서 상대를 향해서 뭐 좌파 이념이다, 좌파 정책이다. 이거는 색깔론이고 반대로 진보 진영에서 상대를 가리켜서 극우다, 우경화다. 이러는 거는 색깔론 아닌가요? 왜 어느 한쪽이 하는 것만 색깔론의 비판을 받아야 되는지 이건 제가 평소에 네. 궁금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한 얘기해 말씀 보세요. 예. 제가 답하라고요. 예. 말씀하세요. 그 색깔론이라는 것은 그 북친북 친북 색깔론 그래서 주로
저는 이 이념지형에 대한 규정은 뭔지 모르겠지만 민주화 운동 세력에 대해서 군부 권위주의 정권이 북한 공산주의와 연결시켜서 이거를 공산주의로 몬 것이 색깔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그렇죠. 역사적으로 색깔론이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뭐 중도 정권이나 개혁 정권이 뭐 우파에 대해서 쓴 것을 색깔론이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나라에선 오랫동안 우파라는 것은 사실 별 비난받아오지 않았습니다. 주로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에 빨갱이 이꼬르 색깔론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은 좀 아니 최근에 들어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유럽의 삼인주의적인 여러 가지 그 정책이나 그 이념 지향 이런 거를 그 떠올리면서 좌파라는 얘기를 할 때도 좌파 얘기만 나오면 색깔론이다 발끈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거를 그래서 우리 정부의 북한을 대하는 입장이나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거나 아니면 북한의 비핵화의 진정성에 대해서 회의를 갖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못 견뎌하면서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극우다, 그 우경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미국의 야당인 민주당도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럼 미국의 민주당이 이거 뭐 극우란 얘기인가? 막 이런 그 의문도 들고요. 저는 되게 너무 논리적 비약이세요. 미국의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미국 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국가적인 외교 분쟁이 되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걸 막 섞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 것이죠. 그리고 뭐 저는 북한의 비핵화가 진정성이 없다는 말이 색깔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누구도 민주당 쪽에서 그걸 색깔론이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든지 좌파 포로 정권이라든지 이게 다 북한과 연관되어서 쓰이기 때문에 이게 그거는 컴플렉스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아닌데요. 그 컴플렉스는 의원님이 하여튼. 있으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말을 찜질방 가면 태극기 할머니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막 웃으시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런 찜질방에서나 할 법한 말 그리고 일부 외신과 관련된 어떤 기자가 개별적으로 한 어떤 보도를 가지고 뭐 그거 보고 그랬다. 이거는 저는 변명이 더 궁색하게 근데 저는 하여튼 느껴졌습니다. 민주당 이번 반응을 보면서 민주당이 울고 싶은데 누군가 뺨을 때려줘서 막 우는 이런 인상을 받았고요. 거기다가 청와대가 굳이 나설 일이 아니었는데 나선 것도 저는 적절치 않았다고 보고요. 청와대가 굳이 나서야 됐다면 저는 이랬으면 어떨까 싶어요. 몇 년 전에 왜 트럼프 캠프를 향해서 미셸 오바마가 했던 말 있죠. 뭐라고요? When they go low, we go high. 그러니까 상대가 품격 없게 나와도 우리는 좀 품격 있게 이렇게 했더라면 민주당의 흥분을 가라앉히면서 국회를 좀 정상적으로 끌고 나가도록 이렇게 리드를 했다면 오히려 한국당이 굉장히 머쓱해지고 국민의 평가도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네. 아까 그 국가원수 모독죄 언급된 것을 굉장히 그 진수희 전 의원이 크게 문제 삼았는데 최민희 전 의원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 대표가 이런 표현을 쓴 것. 이게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이걸 가지고 지금 형국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가 잘못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민주당에서 대응을 합니다. 네. 근데 대응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그럴 거고 대응 안 했으면 민주당도 나경원에 동의한다 또 이랬을 겁니다. 뻔하게. 그래서 대응을 하면 또 그 대응한 걸 가지고 트집을 잡습니다. 저는 요새 분위기는 언론도 그렇고 여당 탄압 분위기 같아요. 또 언론 탓. 여당 탄압. 네, 이 분위기가. 왜냐하면 예를 들면 홍익표 의원이 귀태 정권이라는 말을 야당 대변인이었을 때 했다가 정말 언론의 문매를 맞고 수석 대변인직을 그만뒀습니다. 몇 년 전이죠, 그게. 네. 그런 식이었는데 이를테면 그 본회의장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말, 이 말을 했으면 사실은 이건 잘못된 말이잖아요. 아니 그걸 문장을 끝까지 들어봐야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아이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건데. 그러면 제가 진수희 전 의원은 그 정도 표현을 할 수 있었다고 보세요? 부적절했다고 보세요? 아니 저는
그 원내대표가 국회 안에서 하기에는 그렇게 자극적인 언사를 쓰지 않아도 충분히 풀어서 여당이 아플 수 있게 푸는 방식도 있었을 거예요. 뭐 대변인이나 다른 의원인들을 시켜서 했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야당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당이 그 국회 운영에 무한 책임도 있고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 있는 여당이 저렇게까지 그 오바한다 할까요? 저렇게까지 반응을 하면서 그랬어야 됐을까? 오히려 점잖게 반응을 하거나 이랬으면 오히려 한국당이 더 무한해질 수도 있었다.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네. 그 양당이 서로 쌍방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했는데 원내대표란 분들은 하루에도 3-4번씩 만나서 의사일정 논의하고 협의하고 해야 될 분들이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두 분이 만날 수 있을까요? 수석 부대표들이 만나겠죠. 네, 만날 사람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워낙 협상이라는 게 다층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뭐 근데 지금 다행인 것은 국회는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뭐 완전 청문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국회가 스톱된 상태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양쪽 다 뭐 확전 상황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보여서 그나마 다행인데 아무튼 지금 상황이 그랬고요. 이제 더 중요한 고비는 이제 오늘 밤 내일 남아 있습니다. 이게 진짜 확전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무튼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야3당은 뭐라고 그랬죠? 선거법 개혁 회복을 패스트트랙으로 가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부분. 이게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니까 어쨌든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은 원래 오늘까지 사당한테 좀 결론 내려달라 했는데 결국은 내일까지 하겠다라고 다시 이제 오늘 밤까지는 아무튼 안 된 상태예요. 현재 시간까지는 바른미래당 안에서 당론이 안 모아지고 있는 상태입니까? 진수희 전 의원. 당론 안 모아지고 있고요. 모아지기 시간이 더 주어진다고 해도 모아지기는 어려워요. 좀 힘든 구조라고 그럼 봅니다. 패스트트랙 못 간다고 보세요? 저는 가기 어렵지 않겠나 그래요? 보고요. 또 지금 평화당에서 뭐 이야기를 하지만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면 수도권 인구가 많은 수도권은 그렇게 손해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구 상한선 하한선으로만 기계적으로 자르다 보면 농어촌 쪽이 농어촌에 많이 인구가 줄죠. 없는 지역은 확 줄어버리는데 그러면 과연 그 호남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평화당 의원들이 그 대목에 가서 이제 그 결정적인 시기가 되면 과연 그거 계속 찬성할까? 저는 그것도 의심이에요. 아무튼 조금 이따 밤 9시에 바른미래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또 한답니다. 지금 아주 긴박한 시간이긴 한 거예요. 최민희 전 의원은 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아유, 이거 안 하면 바른미래당이 뭐가 됩니까? 손학규 대표가 뭐가 됩니까? 단식까지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일단 패스트트랙에 올려놓고 네.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거의 의미가 상임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하고 330일 후에 본회의에 상정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예. 330일 이전에 자유한국당이 이 대화의 장에 들어와서 합의안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게 뭐든 사실 그걸로 더 빨리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제가 청취자분들한테 여러 번 설명한 것인데 네. 보통 착각하기 쉬운 게 패스트트랙에 올라갔다. 그러면 그 법안을 뭐 1.1획도 고치지 않고 330일 지난 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서 바로 표결에 들어가는 걸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네.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니까 네. 그 사이 동안에 충분히 논의하자라는 압박이다 이 말인 거죠. 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으로 올려도 뭐 자유한국당과 대화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죠. 압박을 네. 심하게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만약 그게 가시화되면 긴급 의총을 해서 뭐 의원직 총사퇴 등등을 지금 거론하고 있는데 진짜 의원직 총사퇴 할까요? 아니 근데 저는 한국당이 지금 약간 제가 의아한 게 네. 작년 연말인가요? 손학규 이정미 그 대표 단식 풀면서 예. 5당이 5당 합의한 게 합의한 있어요. 문이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이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되 그렇습니다. 원포인트 개헌을 전제로 이걸 논의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동안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선거제 논의를 하는데 저는 한국당이 그 얘기를 왜 안 하고 있었는지 제가 그게 의아하거든요. 아니 왜 최근에는 하고 있어요. 원포인트 개헌과 함께 그래서 해야 한다는 뭐 식으로. 심상정 의원이 그 제안을 했다는데 그 예. 제안이 새로울 게 아니고 지난 연말에 나경원 대표가 했던 거고요. 저는 네. 나경원 대표가 그 제안할 때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치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이라는 게 서로 합이 맞아야 순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우리나라 지금 현실에서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잘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이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주로 유럽의 내각제? 의원내각제나 네. 이원집정부제 시행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 비례대표제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정도지. 그래서 네. 그 제안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 어떻게 보세요? 최민희 전이요. 원포인트 개헌과 함께 논의하자. 뭐 안 하자는 얘기인 거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각제 개헌이라는 것 자체를 국민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300명의 제왕적 국회의원을 만드는 제도라 국민이 좋아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여기까지 왔냐. 야3당이 밀어붙였고 거기에도 또 명분이 있거든요. 사표를 방지하자. 국민의 대표성이 이제 비례성을 강화하자. 비례성을 강화하자. 네. 그건 명분이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 대통령 중심제를 선호해요. 그러면 이게 외국이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논할 건 아니고 우리 현실에서 이런 여러 가지 국민적 요구를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합의안을 만들 것인가로 가야 되고 예. 그런 의미에서 야3당 안이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사표가 너무 많잖아요. 선거구제가. 예. 그래서 그런 원론적인 얘기로 돌아가면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뭐 정하고 연동형이냐 뭐냐 정해야 되겠죠. 네네. 그런데 그렇게 우리 현실이 교과서적으로 하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국회가 있는 거잖아요. 토론하고 협의하고 절충해내라고. 절충을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이 들어와서 예를 들면 225대 75 하면 지역구 28석이 적어지는데 이게 주로 경남, 경북, 충남, 충북, 전남, 강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뭐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뭐 250대 50이나 240대 60이나 이렇게 조정해서 절충하고 타협안을 만드는 게 국회지. 저는 뭐 교과서에 아니면 도가 있는 되겠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명분이나 원칙 그거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정치는 또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예. 지금 국회 300석 의석 늘리지 말라라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 의석을 대폭 거의 27, 8석 줄여야 되는 이 상황이 과연 우리 국회 현실, 정치 현실에서 가능하겠느냐. 이거 현실도 따져봐요. 정치는 아니 그럼 현실인데. 바른미래당은 그동안에 가장 강력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른미래당 밀어붙였는데 대표가 밀어붙였죠. 구성원들 전부의 통일된 의견은 아니었다는 거죠. 김관영 원내대표도 아니 그러니까 김관영 이거 동의한- 원내대표 아니, 그러니까 호남 어쨌든 출신이라. 아직 오늘 밤까지도 의원총회를 한다는 걸 보면 내부 의견이 있는 건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부 이견이 있고요. 오늘 아마 의원총회를 밤새도록 끝장 토론을 한다 해도 네. 당론으로 이거를 쉽지 않다. 쉽지 않고요. 아마 잘해야 크로스보팅, 자유투표 각자 알아서 하는 걸로 갈 공산이 크다고 저는 봐요. 네. 그나저나 아무튼 만약 그렇게 해서 패스트트랙으로 가면 자유한국당은 진짜 의원직 총사퇴 등의 그런 카드를 쓸까요? 최민희 전 의원? 저는 뭐 많은 국민이 쓰라고 하더라고요. 쓰라고? 이왕의 말을 뱉었으니까 제1야당이 지켜라. 근데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냥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뭐 절차상으로 사퇴서를 던진다고 해서 바로 사퇴가 되는 건 아니고 그쵸, 국회에서 또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적 행위인 것이고 그런 거죠. 일각에서는 그래서 내일 모레 요 상황에서 일종의 파국적 상태로 대치가 벌어지면 아예 금년 국회는 다 접고 내년 총선 무드로 1년 전부터 가자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들 보시는 거예요, 두 분? 저도 그럴 공산이 크고요. 아, 그래요? 네, 일은 안 하고 선거만 합니까? 그러니까 국회가 안 열리면 더 답답한 분들은 사실 청와대고 여당이에요. 왜냐하면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고 통과시켜야 될 성과를 내기 위해서 통과시켜야 될 법안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당이 양보를 하면서 이걸 끌고 가야지. 그러니까 져주는데 결국 종국에는 결국은 이제 필요한 걸 얻어내는 이기는 이런 전략으로 가야지 사사건건 막 그 원내대표 연설에 그런 식으로 반응하고 이러면서 과연 여권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 무슨 득이 되겠냐. 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최민희 전 의원. 저는 유치원 3법을 이해충돌로 인해서 자유한국당이 반대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치원 3법까지도 네.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제1야당은 그냥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세계가 자유한국당 마음대로 국회가 돌아가지 않으면 언제든 어떤 빌미로든 국회를 걷어찰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말 제1야당 보면서 좌절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뭘 여당이 잘한다고
뭘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 탓만 하는 게 이 여권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야당하고 지금 같이 동시대에 정치를 하는 국정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것도 지금 여권이 당면한 조건이에요. 그 네. 조건을 뚫고 돌파해 나가면서 원하는 거를 얻어내는 지혜를 때로는 양보를 네, 발휘하셔야죠. 공자님 말씀으로 논어로 읽겠습니다. 안 그러면 어떡해. 네, 아주 지금 숨가쁜 할수 순간들이라 없죠. 그런지 할 오늘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 그럼. 그러니까 오늘 어쩌겠습니까? 두 분께서도 이 한치의 양보가 없습니다. 야당 탓만 하지 말고 결국 손해 보는 건 여당이니 여당이 뭔가 좀 양보하면서 해라. 근데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또 지금의 제1야당은 도저히 파트너로 인정될 수가 없다. 지금 계속 마주 달리는 기차와 같은 형국을 보이고 있는데 인정 안 하면 어떡할 거야 근데. 어떻게 될지 우리 다음 주 정치점 아는 누나들 시간에는 진짜 이 경쾌한 음악에 어울리는 분위기 전환이 좀 있기를 기대하면서 네, 저희들도 기대합니다. 네.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